분석 치료 세팅. 필자가 앞서 제시한 전반적인 치료 방약은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이지만 치료자가 기본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지키고 전이의 발생 기원적 의미는 제한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전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이러한 치료는 표준 정신분석 세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내담자가 카우치에 누워 자유연상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보이어나 프로치나 지오바친이나 이 방법을 선호하였다. 표준 정신분석 세팅을 견지하는 것이 좋은 점은 중립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면 면접과 달리 분석가의 익명성이 보호된다. 정신분석 세팅은 분석가가 역전이를 행동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역전이를 행동화하는 것은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를 분석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표준 정신분석을 적용할 수 없는 많은 경우 필자는 대면 상담으로 치료하길 선호한다.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퇴행이 많이 된 내담자일수록 따라서 원시적 성격 방어가 지배적일수록 내담자의 행동에서 비언어적 측면이 지배적인데 대면 상담에서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측면을 좀 더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원시적 방어를 구사하는 심한 성격 병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열, 투사적 동일시, 전능, 평가절하와 같은 원시적 방어 기제가 분석 중 언어적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흔히 표현된다. 또한 때일은 전이적 퇴행이 치료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므로 첫 번째 회기에서부터 내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성격 병리가 신경적 수준의 경계선 수준에서 경계선 수준으로 갈수록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 전체 자료에서 좀 더 많은 측면을 차지하는데 대면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상호작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속에서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 자료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얘기를 나누죠. 보통 전통적인 정신분석 세팅에서는 카우치를 사용하는데 현대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카우치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분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은 카우치를 사용해서 익명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입장에 이게 클래시컬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담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행동화 가능성이 많고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은 이런 경계선 성격 내담자를 볼 때는 카우치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카우치를 잘 사용해서 분석을 임할 수 있는 분이 예외에 속한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분은 이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담 자체를 굉장히 박탈적인 환경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느낌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정서를 갖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떤 대면 상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언어로 표현한 것보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위험성은 자기의 중립성이나 익명성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서로 비대면일 때는 이분의 행동화나 이런 것들에 직접 영향을 노출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행동화 경향이 있는데 대면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를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안에 이걸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한테 불편한 정서가 있으면 불편한 정서가 행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상담자가 역전이 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비대면일 때는 자기 안에 느껴지는 여러 정서도 내담자가 직접 자기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자기의 역전이를 소화하는 것이 좀 더 쉬운데, 빤히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이런 상담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이런 역전이를 자기 안에 컨테인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쩌면 더 고난도의 이런 상담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대면 상담의 가장 큰 위험은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 쪽에서 치료자에 대한 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치료자가 카우치 뒤에 앉아서 하는 것은 치료자나 내담자 모두 전이와 역전이 자료에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데, 대면 상담을 하면 이러한 보호적 측면이 줄어든다. 그리고 내담자가 치료자의 현실적 특징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하여 일련의 방어기제, 특히 투사적 동일시나 원시적 이상화, 평가절하 등을 구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가 치료자를 좀 더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이점도 있다. 이는 치료자의 적절한 기법과 결합된다면 전이에서 자기와 대상을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치료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필자가 처음 내리는 지시는 무엇이든지 이 시간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연상을 강조하기보다 필자는 내담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고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것을 강조한다. 필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담자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필자는 내담자가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측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초기에는 주로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분명히 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저항에 대해서는 표준적이고 해석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에는 고르게 떠있는 주의를 유지하며 경청하기가 어렵다. 이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많은 경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것이 언어적 자료와 모순되거나 잘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분석가를 컨테이너로 보는 비혼의 개념이 내담자가 내놓은 자료를 조직화하는 치료자의 기본 임무를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치료자가 언제나 내담자의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모순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표현 속에서 혼란된 것은 무엇인지 등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지배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세한 이 자료는 내담자의 전체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발생기원적 자료를 여기서 여러분이 고르게 떠 있는 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205쪽에 거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고르게 떠 있는 주의라는 말은 원래 프로이드가 썼던 기본적인 용어예요. evenly suspended attention이라는 얘기예요. evenly suspended attention. 그러니까 attention을 주되 내담자에게 고루고루 attention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관심을 집중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담자의 어떤 자료거나 편견 없이 들으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은 저건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머티리얼들에게 고르게 주의를 주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프리어소시신하고 서로 한 쌍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담자가 프리어소시신을 하도록 하려면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정서나 어떤 기억이나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건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자유현상을 잘 못해요. 근데 자유현상을 너무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현상을 하는 걸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딜루저널하게 가는 경우에는 어떨 때는 그걸 막아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담자를 잘 보호해야 되지만 이분이 자유현상을 보통 뉴라티브 환자들은 자유현상에 의해서 거의 치료가 다 일어나는데 내담 보드라인 환자들은 자유현상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너무 자유현상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가감 없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것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많이 작용하겠죠. 저항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저항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저항을 너무 빨리 다루게 되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말문이 막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컴버그도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위에 패러그래프에서 내담자가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측면을 탐색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서 초기에는 주로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분명히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저항에 대해서는 표준적이고 해석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그래서 저항 분석을 컴버그는 하는데 처음부터 저항 분석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뉘앙스예요. 초기에는 주로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분명히 격려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저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가 속에 숨어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해석적으로 내담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이분도 실제 임상에서는 초기부터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걸 조금 더 뚜렷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프리헤드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해석 중심으로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say everything이라는 용어를 써요. 스파피니스는 그냥 어떤 것이든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버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언어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유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현상이라고 보통 뉴라티브 환자를 다룰 때 자유현상이라고 하면 이분이 방어적으로 과거의 것을 반복하거나 한 얘기 되풀이하거나 이제 이런 건 저항에서 오는 거니까 이런 거 말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의사소통. 이전에 없던 머티리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 나오고 과거에 잊혀졌던 기억도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자유현상이라고 많이 보는데 그런 우리가 신경증적 환자 레벨에 있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유현상을 이분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선 첫째예요. 그래서 자유현상을 지금 잘 할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들에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거부터가 처음부터 가혹한 전의를 불러일으키죠. 가혹한 대상으로서의 전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이분들이 그것이 저항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우선 언어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대정신분석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프리헤드폰 환자들 처음에는 이분들이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이 안전하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얘기하되 그 중에 골라서 자기가 숨기고 싶으면 숨기도록 다 허용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형사가 신문하듯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숨은 거가 또 있죠. 그 얘기 좀 더 하세요. 막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컴버그도 저항에 대해서 표준적이고 해석적인 방식을 다음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컴버그는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구조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 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담자가 퇴행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가면 해석적인 접근들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여러분의 상담센터나 일반적인 개인 오피스에서 내담자를 볼 때는 이렇게 저항 분석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컴버그의 이 해석적인 기법이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현대정신문서 얘기하고 있는 조이닝이나 미러잉 중심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분의 이고 스탠스가 생겨나면 어느 지점에 가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간다는 얘기. 그때까지 인내롭게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 돕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을 할 때 이분들의 저항이 워낙 세서 저항이 심해서 치료 자체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분의 퇴행 때문에 입원해야 될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점을 잘 고려하면서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치료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고르게 떠오르는 주의 이 얘기를 하다가 한 건데 이분이 서스펜디드 어텐션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뉴라틱 환자 경우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거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고르게 관심을 보여준 고른 주의 이분이 드러내는 자료들에 대해서 고르게 주목을 한다 얘기는 선입견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야만이 내담자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관심 가져주고 주의를 주는 상담자가 있을 때만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선생님이 그 얘기 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어떤 특정한 얘기만 할 때만 관심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알게 모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만 하세요라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얘기. 근데 보통 방어는 무의식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어떤 것이든지 수용되는 환경에서만 자유현상이 일어난다. 자유현상이 되기 위한 환경이 여기서 이분이 서스펜디드 어텐션이라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담자가 자유현상을 못하느냐. 그건 어떤 내담자의 책임이 아니고 그런 환경을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비온이 제시하고 있는 컨테이닝하는 컨테이너 기능을 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충분하게 내담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은 내담자를 어떻게 다고쳐서 자유현상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의 태도부터 우선 잘 그런 자유현상이 일어나도록 자기 스스로의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비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발생 기원적인 자료를 다른 제시된 자료와 분리하여 너무 일찍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1차 가정 사고가 의식 수준에 나타나고 원시적 정서적 자료가 이와 역동적 구조적으로 관련된 다른 자료와 분리되어 표현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진다. 원시적 자료를 다루기에 앞서 치료자는 항상 이 내담자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것일까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그 대답은 종종 치료자가 기이하고 모순적인 의사소통을 내적으로 동화하여 전체 자료가 내담자와 치료자 간에 이해할 만한 인간적인 소통으로 환원될 수 있을 때 찾아진다.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발생 기원을 지적으로 재구성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내담자 측면에서는 원시적 환상과 관련된 현재의 갈등을 직면하지 않고 그러한 환상을 충족시키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종 모순적이고 기이한 의사소통은 치료자의 내성 노력을 어렵게 한다. 바로 그러한 때 치료자는 그가 내담자에 대하여 관찰한 것,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것을 내담자와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때까지 치료자가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료를 직접적이고 권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권위적으로 해석하면 내담자가 원시적으로 이상화하고 치료에 대해 마술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더 커진다. 심리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는 경계선 내담자 전이에서 유화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관찰 자아와 치료 동맹이 발전함으로써 자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치료 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작업 동맹이라고 해서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리서치한 결과 이 보더라인 레벨의 페이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그룹들이 미국에서는 꽤 있어요. 여기 미국 같으면 이제 코넬이나 이런 대학 또 남부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테라피틱 얼라이언스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어요. 찰스 브레너 같은 어떤 면에서는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의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치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임상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치료 동맹이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거의 안 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치료 방식이 정신분석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 분석적 심리치료이거나 아니면 CBT 방식이거나 지지적인 치료이거나 어떤 경우는 약물 치료이거나 또 어떤 경우는 아예 플래시보라고 그러죠. 위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나 이 모든 경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치료 동맹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데 치료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거의 안 난다는 얘기. 치료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고로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찰스 브레너의 얘기를 내가 공감해요. 이것 자체도 전인데 너무 치료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내담자가 자기 책임을 상담자가 자기 책임을 충분히 안 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치료 동맹의 한계를 잘 이해하면서 그렇지만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통찰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나가겠다. 자기도 파트너로서 어떤 면에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혼자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함께 노력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동반자가 돼 주어야만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테라피틱 얼라이언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권위자로서 드러나면 이게 얼라이언스가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다 알아. 그냥 당신은 내 얘기대로 따르면 돼.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라는 태도 가지고는 치료 동맹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다 통하는 얘기예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되지 않고는 치료 효과가 없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내담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치료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놀랬던 것은 보통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는 치료 동맹이 없으면 어려울 거라는 건 내가 예측을 하는데 메디케이션을 쓰거나 위약을 쓰는 경우에도 약을 써도 거기에 충분하게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약 먹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조금 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내담자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약을 쓰는 경우하고 그냥 약을 처방하는 경우하고 아주 커다란 결과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은 결론이 지금 보더라인 환자 치료 방법은 미국에 일반적으로 나온 결론은 메디케이션 플러스 심리치료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메디케이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메디케이션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심리치료가 전제돼야 된거든요. 어쩌면 또 메디케이션을 기반으로 심리치료를 통해서 메디케이션이 할 수 없는 어떤 이 사람의 발달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데 이 보완적인 관계가 일어나는데 전제되는 것이 치료 동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약을 주는데 약물을 투여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약물을 투여하면 이 대상은 반드시 그 약물에 따라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약물을 투여했는데
심리적으로 치료 동맹 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경우에는 효과가 10이 난다고 한다면 그냥 약물만 투여했을 3이나 4밖에 안 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조금 나누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은 이제 저희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도 실은 본인이 어떤 병인식을 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나 상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경우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부모님에 의해서 왔다던가 이제 가족의 어떤 의해서 강제 입원을 했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입장이 수동적이고 그 안에 또 불만이 많고 내가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치료동맹이라는 것으로 이끌어내서 정말 그 자발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의 도움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뭔가 이렇게 그 자발적 동기를 끌어내서 이거는 이제 함께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예, 굉장히 그 부분에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제 그 일탈비행한 아이들조차도 실은 그 뭐 법적 명령을 받아서 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네가 문제야라고 온 애들 있잖아요. 보내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뭔가 그 내담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담자를 되게 존중하면서 이제 이 자리가 정말 너를 위한 자리다. 너에게 정말 소중한 자리고 너가 정말 이곳에서 정말 이 걸음이 헛되지 않고 네가 이 상담을 통해서 네가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건 너를 위한 공간이고 너 선생님 때문에 너가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있음으로 선생님의 존재가 필요한 거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줄 때 아이들이 되게 눈빛이 변하고 뭔가 이렇게 치료동맹으로 나오는 그런 동기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 받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환자들은 더더욱이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아주 귀중한 체험이죠. 실제 임상에서 몸으로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학도가 아니고 사람을 돕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증상을 우리가 치료한다.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교정한다는 측면에 접근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돕는다는 입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이 인격을 잘 이해해서 이 인격 체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이 퍼스널리티를 도와야 된다. 이 퍼슨을 돕는다. 이 사람을 돕는다는 전제가 되지 않고 거기 나타나는 증상 중심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갖기 어렵다는 이런 견해는 고대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디칼 쪽에서 옛날부터 있어 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병리적인 측면을 도려내려고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분이 겪고 있는 성격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 인격 체계 내에서 이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어텐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돌보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돌보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 어떤 퍼스펙티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상을 물론 없애야 되지만 근데 증상은 이 사람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그 증상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능력만 있으면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의 인격 체계 속에서 지금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분의 인격 체계 속에서 이분이 실제로 정서적이나 지적으로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인격을 보는 것. 그리고 이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대하는 것과 선행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단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면 된다고 하는 쪽에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론 도울 수는 있는데 우리 장기적으로 이분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이분 스스로가 존중받으면서 상담자와 함께 협력하면서 자기 문제를 공동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을 서로 교류하면서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운 부분들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찰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없어지는 과정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특히 의미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점이나 모순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치료자가 지속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러한 혼란과 모순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내담자를 자극해 나가면 내담자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원시적 방어 기제와 편집적 혹은 우울적 공포로 인해 내담자는 치료자의 탐색을 공격이나 거부로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해석해야 한다. 프로치, 그린슨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치료 시간에 내담자가 어떻게 지각하였는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특히 치료자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내담자가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해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이게 어떤 컴버그의 입장이에요. 컴버그 입장은 어떤 현상은 잘 알고 있죠. 이 치료자의 탐색이 공격이나 거부로 경험될 수 있다는 현상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치료 기법은 이분이 왜 이런 왜곡, 실제로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해석해 준다는 얘기죠. 당신은 이걸 공격으로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치료 시간에 내담자가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게 이분의 치료 기법인데 이것이 어떤 현대정신분석의 기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대신에 이분의 정서를 공감해주는 입장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언어로 표현해서 이분이 직접으로 이해하도록 이분의 통찰을 가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 통찰을 쉽게 사람들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 이고 스탠스가 상당히 있는 사람 아니고는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당신이 굉장히 의존적이야라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알지만 받기 싫죠. 인정하기 싫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욱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리가 가장 아픈 거라는 얘기예요. 특히 자기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누군가 그 얘기를 꼭 집어서 당신 내가 친하니까 얘기인데 당신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항상 드러내는데 왜 그러죠? 라고 얘기를 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날 왜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라는 점수가 먼저 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좋은 관계가 끊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죠.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임상적으로 하면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컴버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게 안전할 때, 그 치료 동맹이 충분히 일어나서 이분이 이런 통찰을 가져갈 만한 힘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그 시기를 늦춰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고스트런스가 생기기 이전의 관계에서 치료 기법들을 현대정신분석에서는 미러잉이나 조잉이라는 기법으로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다양하게 발달시키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종종 내담자는 치료자의 말을 원시적 전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마술적 손길로 이해한다. 따라서 내담자가 치료자의 말을 하나의 가정으로 두고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더 탐색하지 않고 직접적인 전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석해야 한다. 치료자의 언급에 대해서 내담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해석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갈등이나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해석해 가는 모든 작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담자가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렇게 계속 명확히 하면 비록 내담자는 종종 더 불안해지지만 그렇게 해석을 계속함으로써 치료자의 주 기능이 내담자의 관찰하는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확실히 전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석을 계속하는 것은 치료자가 언젠가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굉장히 네가 불쾌하게 느끼고 그러지만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네가 언젠가는 내 말을 알아듣는 날이 있으면 고마워할 거야 라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지금 당장엔 불편한데 그래도 네가 네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내가 바라고 있고 너의 성장을 내가 바라는 그런 좋은 뜻에서 얘기한다는 확신을 이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네가 지금 불편하지만 좀 너를 위한 거니까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걸 몰라요 라는 얘기가 당장 나오죠. 나를 바보 멍청이로 하는 거에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왔는데 나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강렬하게 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뜻이 꼭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이 외에도 내담자가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치료자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불안을 유발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가 증가한다. 또한 치료자는 만약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이라면 그가 잘 모르겠다는 것, 혼란스럽다는 것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져오는 주된 결과는 서로 해리되어 있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조각난 내담자의 갈등 측면이 원시적으로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서서히 통합된다는 것이다. 대상관계의 각 부분은 어떠한 자기상과 대상상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주된 정동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이러한 부분은 전이에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이러한 부분이 관련된 다른 혹은 모순적 부분과 해석되고 통합될 수 있을 때 특히 리비도적으로 점유된 부분과 공격적으로 점유된 부분이 통합될 수 있을 때 전이를 훈습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경계선 내담자에게 특징적인 원시적 방어 기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다음에 예시하는 사례는 내담자가 모순된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를 의미 있는 인간적 상호작용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 있는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여기서 제가 좀 보충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컴버그의 기법은 기본적으로는 내적 대상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적 대상관계가 여기서 분열된 자기상과 분열된 대상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해리돼 있고 분열되어 있는 자기상이 통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대상상이 좋기만 하는 대상상과 나쁘기만 하는 대상상 이게 또 융합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자기상도 통합에 나가야 되고 대상상도 통합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대상관계의 각 부분은
어떠한 자기상과 대상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주된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리비도의 점이 공격성의 점이라는 얘기가 리비도가 투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그 리비도의 영향 아래서 대상도 굉장히 이상적인 대상으로 느껴지고 자기도 사랑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이때 주된 정성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받는 느낌과 동시에 아주 이상적인 엄마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받는 자기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마치 이런 것이 하나의 대상관계의 한 그룹처럼 느껴지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융이 얘기하는 컴플렉스라고 이해하면 어떻겠어요? 어떤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속에서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컴플렉스라고 보면 대상관계 중에 공격성이라는 정동을 중심으로 가혹한 대상, 그러니까 침해적인 대상과 그리고 침해적인 대상이 공격하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자기상이 있습니다. 비난받는 자기상. 침해 대상인 자기상과 침해하는 어떤 대상상이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컴플렉스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용어를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융의 생각이나 대상관계 멜라니 클라인의 생각들이 이 속에 다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멜라니 클라인의 발달 이론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선 패러노이드 스키저드 포지션이라고 현재 분열적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가는 게 발달 단계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집 분열적인 상태로서 우울적 자리로 옮겨가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상 자체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이게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해내는 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조금 더 굉장히 확장시켰죠. 여기서 컴버그가 대상의 통합, 대상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정동이론과 이모션하고 연결시켰죠. 에펙트나 이모션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기상과 대상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서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해리돼 있어서 어떤 때는 대상이 좋은 대상하고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해피한 모습으로 어떤가요? 아주 대상도 좋은 대상으로 느끼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침해적인 대상으로 느껴지면서 자기는 침해받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때 또 묘한 현상, 임상적으로는 이런 어떤 노을의 역전이 일어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가 어쩌면 꼼짝없이 비난받는 대상, 안절부절 못하는 대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가혹한 대상 입장을 취하면서 이때 이 어그레션이 상담자에게 향하는 경우죠. 그런 상담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보더라인 환자들 우리가 흔히 경험하죠. 어떨 때는 우리 이상화할 때는 아주 좋은 대상으로 보다가 이상화하다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해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리되어 있는 대상상을 통합시키고 해리되어 있는 자기상을 통합시킨다고 하는 이런 이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분은 이론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또 간헐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자신이 남자가 되는 성적 환상과 페니스를 가지는 환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같이 되는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지루한 것처럼 초조하게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것 같은 몸짓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필자는 혼란스러웠다. 내용은 중요하게 보이는데도 마치 전혀 그녀와 상관없다는 듯이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회기의 시간과 관련된 다른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필자는 그녀에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물었다. 그녀의 태도는 급변하였다. 다소 거부적인 어조로 그녀는 필자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지 물었다. 필자가 그녀의 행동과 그녀가 시계를 쳐다본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필자가 다른데 주의가 가 있고 그녀가 말한 것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필자는 그녀의 자신의 행동, 그녀가 몇 분 전에 보였던 반응을 필자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필자가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필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신의 환상을 계속 찾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그녀의 성적인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생각한 것이었다고 대답하였다. 만약 필자가 그 자료에도 관심이 없으면 그녀로서는 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필자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녀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지루함과 짜증 속에서 그녀가 내적으로 이 시간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이 또한 드러났다. 이는 필자를 무관심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였다. 그녀가 필자를 거리 있는 사람으로 고통스럽게 경험한 것이 전이에서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징후였다. 그리고 그녀의 성적 환상은 결국 한편으로는 필자의 페니스를 가짐으로써 필자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필자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은 소망에 대한 방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자가 사랑과 보호에 보답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필자에게 응하려고 하는 소망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이 내담자의 기본적인 피학적 패턴이다. 또한 이에서 생각과 행동 및 감정이 해리되는 분열 기제와 투사 기제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필자의 전체적인 정서적 반응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료를 담으려고 필자가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시간에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중요하게 일어난 것을 통해 치료자가 지배적인 전이 구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자기상, 대상상 및 그에 담긴 정동을 명확히 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진단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기 치료에서는 서로 분열된 내담자의 자기 개념과 서로 분열된 중요한 타인표상을 진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와 대상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전체 세계를 통합하는 것은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전략적 목표이다. 모든 여기에서 이 케이스에서 컴버가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이 내담자가 종잡을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필자가 자기가 말한 내용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여겼는데 컴버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 그 해석 자체보다도 어쩌면 내 얘기를 다 듣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얘긴 내용이지만 뭐 이 내용을 여기 사례를 잠깐 보면서 제가 만났던 분도 조금 겹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 보면서 이 20대 여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이 치료자의 필자에 대해서 뭔가 자기보다는 이 치료자의 어떤 눈치를 본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자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 자기가 스스로 더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그 여기서 네.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담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네. 그래서 내가 이 얘기까지 하는데도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성적 환상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이걸 컴버그가 굉장히 많은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왔다 갔다 막 하는 거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죠? 네, 그러니까 필자한테 전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내담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가 전이가 돼서 필자가 마치 이렇게 내담자가 자식 시계를 보고 딴짓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어쨌든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또 동일하게 느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딴짓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자의 말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 역전이란 말이죠. 네. 근데 내담자는 어때요? 굉장히 자기는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관심에 피력하고 있잖아요, 또. 자기 눈치를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줄까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가 절망하니까 아이고 언제 시간이 끝나지 하고 시간을 무의식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좌절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좌절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해석이 왜 처음 해석은 필자가 그녀의 행동과 그녀가 시계를 쳐다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필자가 다른 데 주의가 가 있고 그녀가 말하는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필자는 그녀가 그녀 자신의 행동, 그녀가 몇 분 전에 보였던 반응을 필자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라고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관심을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네가 불안해했던 것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죠. 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때요? 컴버그 얘기가 맞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컴버그가 지금 어때요? 컴버그의 태도는 굉장히 사변적인 태도죠. 이 정도 해석을 해내려면 자기 안에 몰두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온갖 해석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세션 속에. 네. 그러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고정관념, 이 사람 인터널 아브젝트 리레이션에 너무 매여 있단 말이에요. 대상관계, 내적 대상관계, 이게 불리한되어 있는 자기상과 대상상을 어떻게 연결시켜주느냐에 골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here and now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니드, 관심 받고 싶은 욕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해서 오는 이런 정서들을 충분하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표현하는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해석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해석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정말 공감적인 해석일 것인지. 굉장히 사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비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비혼의 입장에 있는 것인지 비혼이 얘기하는 그런 컨테이닝에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물론 뭐 임상이 많으시고 더 전문가라서 이게 한 번만에 이렇게 딱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그
한 케이스 한 시간에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이 모든 게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결론이 내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해석 못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어려워. 이건 아티피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임상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런 점도 있었겠구나 하고 재구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이 내담자를 지금 이해하는 정신이 없어요. 내담자는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고 자기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을 담아내고 그걸 정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하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멋진 해석들을 해내고 그걸 또 표현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이 필자의 입장을 적용해 볼 때 문득 드는 생각은 이 내담자가 만약에 이제 이 내담자와 제가 마주하고 있다면 이 내담자의 이야기처럼 어떤 이런 환상적인 성적인 환상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저였다면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저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 여기 집중하다가 다른 얘기를 충분히 놓칠 수도 있고 또 다 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다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현대적 심리학 입장에서는 이게 저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판타시를 얘기하면 그냥 판타시를 잘 따라가지고 들어주고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느끼는 정서는 박탈감이죠, 지금. 상담이 안 돼서 상담 선생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를 또 활용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신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누가가 지금 제 얘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이것이 뭐인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뭔가 그 상담자 안에 치료자 안에 있는 역전의 정서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탐색으로 가는데 그 탐색에 그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지금 자기가 관심을 되게 받으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시계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예, 그 상담자가 느끼는 정서는 또 그 역전의 정서로 마치 상담자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상담자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또 이렇게 또 보는 거잖아요. 상담자는 또 상담자의 어떤 말을 내담자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네. 이 점에서 이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듣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듣는 것이?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듣는 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 역전의 정서가 주객이 전도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 너 내 말 안 들어? 이런 정서가 지금 숨겨져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멋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네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멋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어렵다, 어려워. 이게 진짜 오리지널 경계선 환자구나. 그렇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우, 정말. 그러니까 이 혼란을 준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 만나면 제일 첫 번째가 굉장히 어려웠던 제 케이스로. 이분들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정서에 머무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나오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또 간헐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러다가 무슨 팬터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겐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모든 복잡한 걸 싫어해요. 단순하게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요. 심플리파이 한다는 그리고 어떤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도 우리는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환원주의적인 과거에 너의 원대상과의 관계에 있었던 정서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쉽게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현재 상황이나 정서를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너무 빨리 이게 정리해버리는 이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심한 경우는 이게 몇 년씩 하는데 계속 혼란스러운데 이 사람의 스토리는 계속 바뀌어나가고 근데 나는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고 싶어진 욕구가 계속 올라와요.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얘기. 이게 내 역전 욕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혼란한 상태에 있는데 그 혼란 속에 그냥 머물러 줘야 되는데 이 혼란을 극복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우리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껴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이게 쪼개져 있는 인격이잖아요. 해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해리된 그 상태를 우리가 담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분을 그 상태에 있는 이 정서에 내가 같이 있기보다는 통합적인 인격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을 해석해서 너는 이러한 거야 라고 규정 짓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을 어떤 틀 안에 넣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죠. 그래서 그 틀로 만들어낸 게 해석이죠. 너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쩐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다음에 내담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런 해석을 했을 때 상담 현장을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투명 유리 글래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리얼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요. 햄버거는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끝이 나니까 이렇게 이 내담자가 정말 뭔가 어떤 그러니까 본인을 통한 긍정적 반응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은 자기가 컨테이너 하려고 노력했다고 얘기 드러났다고 보는데 내가 봐서는 이 사람은 하나도 컨테이너 한 것 같잖아요. 어쩌면 컨테인먼트에 실패한 것을 해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역전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비난받고 있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큰 거구나. 이 사람이 자기를 지루해하는 것처럼 시계를 보고 그리고 횡설수설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내 존재, 인격 자체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무시돼 버리는 거죠. 이게 견디기가 사실 어려워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내담자가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정신 차리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햄버거가 막 이렇게 말도 많이 하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태를 옮겨줘 버렸죠. 그래서 그 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안간 애를 쓰고 이제 디펜시브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상담자가 어떨 땐 내담자의 상황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액팅아웃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겨요. 이게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미시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액팅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내담자와 의미 있는 대상 간의 환상의 혹은 실제의
인간관계와 이와 관련된 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이 작업의 또 다른 측면이다. 내담자의 정동 소위는 어떠한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대한 리비도적 혹은 공격적 점유를 나타낸다. 그리고 분열되고 조각난 정동 상태를 통합하는 것은 분열되고 조각난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통합하는 것에 수반되어 있다. 다음의 예는 원시적으로 내재화된 특정한 대상관계가 전이에서 활성화된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분은 원시적인 대상관계, 내적 대상관계 중심으로 모든 케이스를 그 퍼스펙티브로 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배울 만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임상 끝나고 나서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임상 상황에 있을 때는 비온의 얘기대로 내가 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담자를 놓쳐버리다. 내가 해석하는 게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우선적으로 내담자가 그 세션에서 이전에 만났던 그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대상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큐리어시티를 가지고 이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익히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많은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이론을 입증하는 케이스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요, 우리한테. 그래서 임상에서 저렇게 하면 바로 이거야. 이 사람의 내적 대상관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쪽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죠. 내담자는 18세 소녀이다. 치료 중에 갑자기 그녀는 전에 그녀에게나 필자에게나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해 보였던 것을 단조롭고 주저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갑자기 필자는 내담자가 무관심하고 지루한 인상을 주는 것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필자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서 자꾸 산만해지는 것과 투쟁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 문제를 아무리 내담자와 명료화하고 탐색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여도 내담자를 다른 곳으로 이끌지 못했다. 한동안 좌절과 실망만 반복하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 전혀 그 자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필자는 포기해버렸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드러누워 버리자 상황이 갑자기 변하였다. 내담자는 하나의 직접적인 현실 상황, 즉 어머니의 방문에 대해서 강력히 도와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내담자는 이 방문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필자는 내담자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느꼈다. 그녀가 도와달라고 하는 언어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필자는 점점 더 인내심이 없어지고 내담자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꼈다. 그 순간 필자는 역할의 반전이 일어났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전이에서 상연되었음을 깨달았다. 내담자는 처음에 그녀의 어머니상을 상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멀고 냉담하며 무관심한 분이었는데 내담자는 어머니에게 제발 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이해해달라고 빌곤 했었다. 필자는 처음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소원하는 아이, 좌절되고 요구하는 아이로서의 내담자의 자기상을 나타냈다. 그러다 필자는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어머니 위치로 밀어넣어지고 내담자는 좌절되고 요구하며 고집스러운 아이로서 자기상을 연출하였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자 어머니에 대한 내담자의 갈등에 즉각적으로 좀 더 날카롭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담자가 때로는 요구하고 화내고 탐욕스러운 아이같이 행동화하고 때로는 남을 경멸하고 거만하며 거절하는 어머니처럼 행동화하면서 스스로 이 갈등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전자는 내담자의 오래된 자기상이고 후자는 내담자의 자기상에 상응하는 대상상이다. 이 두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좀 더 많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치료의 초기 단계였다. 첫째 경계선 내담자의 치료에서 전이는 즉각적으로 주요한 저항이 되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인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정적인 전이 징후는 곧바로 치료 동맹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에 전이의 부정적 측면을 지금 여기에서 해소함으로써만 치료 동맹이나 작업 동맹은 강화될 수 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 그렇게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전이를 작업하는 것은
내담자의 관찰자를 강하게 하고 동시에 치료 동맹도 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접근은 무의식적인 부정적 전이에 도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밑으로 숨어버리게 하며 비분석적이고 지지적인 방법으로만 내담자와의 작업관계를 강하게 하고자 기대하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치료자가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이 자료를 다루는 데 매우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립성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자의 개입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하여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덧붙여 필자의 방법은 내담자 쪽에서 심리치료 작업에 동참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전의적 의미를 해석한다. 치료 시간에 내담자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심리치료 작업에 장기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한다. 특히 내담자가 치료 시간 사이에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효과에 더 그렇다. 여기까지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사례를 컴버그 나름대로 잘 제시를 했어요. 근데 컴버그가 보는 사례에 대한 퍼스펙티브와 다른 학파에서 보는 퍼스펙티브는 현격하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컴버그는 여기서 첫 번째, 경계선 내담자의 치료에서 전이는 즉각적으로 주요한 저항이 되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적인 전이는 곧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적인 접근인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현대 정신분석의 기법과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치료 동맹을 출입하는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마다 해석해 줌으로써 이분의 통찰이 생겨서 치료 동맹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목적은 치료 동맹이에요. 근데 치료 동맹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현대 정신분석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의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모두 다 수용해주는 대상을 만남으로써 어쩌면 이분이 결핍되어 있는 공생적인 유대를 체험함으로써 이분한테 있는 긍정적인 얘기건 부정적인 얘기건 부정적인 정석은 긍정적인 정석은 다 표현해낼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그 현대정신에서 보는 치료 동맹의 개념에 가깝죠. 이분 스스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컴버그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해석을 해서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마다 해석을 함으로써 치료 동맹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견해. 치료 동맹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환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고 틀리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는 임상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프랙티컬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한번 보죠. 제 생각은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환자가 치료자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 환자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석적인 것을 갈망해요. 알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성장하고 싶어요. 스스로 이제 물론 그 정도 되면 다 나은 거지만, 네. 이제 그럴 때는 이 컴버그의 방식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라포 형성이나 어떤 치료 초기에 어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들릴까라는 생각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보더라인은 아니었지만 제 내담자 같은 경우도 실은 굉장히 이렇게 간을 보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반응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조금
직면하게 해주는 약간 뭔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반응을 해줬을 때는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계선 환자한테 무조건 지지적인 치료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적인 치료하고 공감적인 치료는 달라요. 여기서 지지적인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치료의 어떤 과정에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임상 세팅에서 컴버그가 가지고 있는 세팅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현대정신분석적인 방법이 선행하고 그리고 컴버그의 어떤 해석 기법이 나중에 받쳐주면 이상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담자가 좀 인지적인 사람일 때 햄버거처럼 해석을 해주면 맞아요. 뭔가 자기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음, 뭔가 좀 만족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 그게 치료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약간 현학적인 그런 지적인 충족만으로 서로서로 그러니까. 만족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도환 선생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지적 방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음, 선생님이 아주 멋진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한 멋진 생각이 있는 게 나도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깨친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하나의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죠. 머리가 굉장히 잘 발달하신 분 중에 정서적으로는 정서와 인텔렉트가 이 사람의 지적인 활동과 정서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이걸 매치시키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그냥 지적인 활동만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지적으로 이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에게 느껴지는 대로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판단하기 좋은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임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 정서는 순간 스폰테이니어스인데 지적인 작업은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요. 정서적으로 반응할 능력이 없으면 지적인 작업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정서와 함께 갈 수 있으면 이게 이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아직 정서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지적인 활동은 오히려 방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죠. 끊임없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때마다 제가 놓친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표현되어지는 공격적인 어떤 방식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절하나 자기에 대한 어떤 비하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뭐 보상을 하거나 뭔가 그 또 다른 어떤 뭐 치료나 그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들 그게 어떤 굉장한 저의 미스였던 것 지금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해결책을 주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랬을 때 봤을 때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계속 뭐 만나고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뭐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됐는데 그랬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서적이고 때로는 공감적이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에서 입장에서 제가 섰더라면 오히려 그분에게 좀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조금 더 제가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줄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잠깐 들었네. 네.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디프레시브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정서인데 어쩌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내 역전이 속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적인 잣대를 내가 가져와서 이 사람에게 좀 바른 생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내가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이 고생하고 있는 그 정서를 나한테 확 주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재단하고 싶고 옳은 규율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죠. 도덕적으로 나는 흠결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면 이게 우울로 가요. 근데 이런 자기에 대해 이상화된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면 주위에 있는 대상들에게 투사를 해버려요. 그럼 그 대상이 자기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규율을 잘 따르는 사람,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빈다가면 공격 대상이 되어버려요. 네.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를 상대방에게 주어서 간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도 없어지면 자기를 공격한다. 셀프어택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 패턴인데 그런 강렬한 어떤 이분 안에 있는 정서가 어떠면은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의 그 원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엄격했던 어떤 초자의 원대상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의 가혹한 초자가 형성되도록 했었던 과거 원대상이 느꼈던 정서가 어떠면 전이 속에서 이분이 그 내적 대상, 이분의 내적 대상이죠. 이분에게 가혹하게라고 하는 건 나중 얘기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흠결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 그 사람, 그 어떤 원대상이 있었던 그 정서가 이 사람한테 내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초자가 아니고 초자로 어떤 부분 이걸 초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토자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배드 아브젝트일 수도 있죠. 대상관계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 배드 아브젝트를 나한테 투사해 버렸다는. 이게 아까 얘기한 컨버그식으로 얘기하면 공격성의 영향을 받은 공격성이 투사된 대상이죠. 그러니까 공격성으로 가득 뭉쳐진 대상.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던 그 대상이 가진 정서를 나한테 줘버리는 그 내적 대상을 나한테 투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적 대상 관계를 나한테 투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그 원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고스란히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불어넣는 정서에 따라서 내가 액팅아웃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자기한테 있는 공격성을 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야단맞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결국은 이분은 그런 것이 이런 역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자기가 비난받는다고 느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비난만 한다고 느끼니까 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전이 저항이 일어나면서 가혹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서부터 철수해버리거나 많은 경우에 철수해버리죠. 그러니까 치료 세팅에 벗어나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나중에는 그 끝날 시간쯤 돼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패턴으로 바뀌더라고요.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마지막에 저를 굉장히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건 나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싹 하면서 뭐라고 할까 자기 체면을 다 최대한 세우고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버리는 것을 또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니까 자기는 올바른 사람으로서 계속 좋은 대상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군요.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이번 학기에 우리 컴버그를 한 반쯤 했는데 어쩌면 이 컴버그가 어쨌든 이 경계선 장애 부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특히 이 뒷부분에 가면 경계선 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적 환자들에 대한 또 특수한 이분 나름대로 이론들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은 경계선 인격 구조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경계성 인격 구조를 가진 사람 중에는 자객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지만, 거기에서는 또 다른 분열적인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 또는 강박적인, 또는 우울적인, 어떤 또 패러노이드한 여러 성격의 경계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자기애성,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진 사람들이 또 특수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그랜디오스 셀프,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느끼는 이런 분들, 자기를 정말 이상적인 자기로 이렇게 가지고 사는 분들이 사실 임상에서는 또 보드라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보드라인 레벨만 있는 게 아니고 신경질계 레벨도 있고, 또 어쩌면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도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이.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셀프 이스팀으로서 그건 병리적인 것이 아닌 건강한 자기애성을 그 나르시시즘을 어떤 분들은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패더라지컬한 나르시시즘으로 보지만, 어떤 분들은 나르시시즘 자체를 그냥 패더라지컬한 것으로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가을 학기에는 이건 보드라인 환자에 대한 나머지 부분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월요반들도 아직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공부할 교재는 전반에 매니지먼트 오브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위드 보더라인 페이션스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글로 다행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컴버그 못지않게 이 보더라인 페이션트에 대한 많은 저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번역본이 없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전번에 보니까 2020년에 번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번역서적을 이번에 제가 구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목사님도 혹시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결국은 이 컴버그 끝나면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번에 공동 구매할 때 하나 더 오더 하셔도 좋겠어요. 컴버그의 이론만 우리가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퍼스펙티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또 하나의 권위자 글렌 게버드라는 분을 책을 가지고 우리가 컴버그 끝난 이후에요. 그래서 그 갤런 게버드라는 분이 동영상 올린 것, 이번에 이력도 나오고 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잠깐이라도 들어볼 수 있도록 내가 보내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이 글렌 게버드라는 분도 아주 잘생긴 의사인데, 이분이 보드라인 환자를 보는데 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혹시 오늘 마지막 수업에서 서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1, 2분씩만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죠.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언사를 쓰셨어요. 이렇게 정치분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자유자재로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더 좋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유, 저는 잠깐만 얼굴이 예. 아유 너무 예예. 아이고 지금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죄송하고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 하나도 읽지도 못하고 제가 발제를 못해서
남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저녁에 제가 늘 공부하던 또는 이렇게 참여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듣는 편이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그게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좋고, 또 공부를 늘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쪽에 많이 좀 가 있었는데, 이 수업은 교수님하고 있으면 좀 약간 살짝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참 괜찮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너무 느슨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채찍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좀 너무 헤매지 말고 좀 잘하시라고요. 야단 좀 쳐주고 그러세요. 우리 또 사목사님 말씀. 뭐 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좀 사과를 드리면 좀 사이사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제 여기서 개척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아침 저녁에 또 이런 것들이 좀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제가 그렇다고 이 수요반이 몇 번 참여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프랙티컬하게, 그리고 또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한 학기 동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루해 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생한 현장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어쩌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통찰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요. 왜냐하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안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임상에서 느끼는 것들, 그 자체가 우리 서로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